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15번째 행사로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중앙도서관이 함께 개최하게 됩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은유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은유 작가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김명환 중앙도서관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여전히 대면으로 강연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양성위원회와 저희 중앙도서관이 이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놓고 읽지 못하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된 그 단원고 학생들 얘기인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은 일찍 샀지만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도 역시 사놓고 읽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그만큼 그 책 안에 담긴 특성화고 출신의 현장 실습생이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접하기 쉽게 이렇게 읽기 힘든 그런 어려운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강연을 듣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 은유 작가가 오늘 하실 말씀이 자신의 삶이나 미래와는 관계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 사건 역시 오늘의 주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한빛 PD의 죽음은 이한빛 그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인가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방송계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의 이런 조직적인 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책의 내용에 따를 때도 지난 24년간 단 2회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1위입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산업재해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또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산업재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의 따뜻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교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학내 구성원한테 소개를 하고 그 책의 저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신 은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지도에 보고 잘 찾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인데 잘 찾아오셨으니까. 이게 서울대학교가 네. 서울의 맨 남쪽 끝에 있어가지고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무도 많고 해서 운치 있고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희 작가님의 우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행사는 크게 3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작가님의 책,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 관련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서부터 은희 작가님께서 공감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2쪽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꼭지,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 관련된 은희 작가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어떤 책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현장 실습생 김동준 군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제가 PPT로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게 좋겠죠? 네. 이 책을 쓴 저는 은유이고요. 네. 은유가 필명인지 본명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유는 필명이고요. 은유법 할 때 그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법이 아름다운 표현이 많아서 사용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 제가 읽고 쓰는 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계속 연결되는 수사법이 은유법인데, 읽고 쓰는 일이 바로 은유적인 작동 원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 나랑 되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또 책을 읽다 보면 연관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좋은 은유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쓴 책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김동준 군이라는 대전에 있는 동아 마이스토거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르포르타주입니다. 동준이가 이제 10월에 고등학교 3학년 10월에 CJ 진천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햄이랑 소시지를 만드는 육가공 공장이었고요. 그 햄이랑 소시지가 이제 저희 선물 세트, 명절 앞두고 선물 세트를 굉장히 대중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값도 저렴하고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그 이면에 공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동준이가 10월에 갔는데 기업 연수 받고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바쁜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절한 돌봄과 이제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바로 그냥 1인분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노동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일을 좀 매끄럽게 하지 못했는데 그 조직에서도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쁘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동준이에게 이제 부당한 어떤 언어적 폭력이 있었고 압박감을 받았고 그리고 회식 날 이제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준이가 그 가해자에게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협박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어른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직장 생활은 원래 좀 힘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스스로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 사회에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현장 실습생 아이들의 죽음이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약자인데 그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사회적 약자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고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라는 제안을 편집자로부터 받았고요. 제가 그 제안을 수락을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는 2019년 6월이고요. 그 전에부터 이제 동준이가 사고를 당한 건 2014년 1월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에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다행히도 동준이 사건은 산업재해,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동준이가 아마 최초로 자살 사건인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장 실습생이라는 불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그때 2014년도만 해도 지금처럼 노동인권 감수성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청소년, 공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아이의 죽음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좀 알리자고 얘기한 이제 편집자 제안이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해서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인터뷰를 해서 내게 됐습니다. 편집자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나요? 이 사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성화고 아이의 죽음이 이제 한 시사 주간지에서 좀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눈여겨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직장 일선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조직 문화에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편집자가 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사건들은 네,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아, 네. 내가 이렇게 또 정말 마음을 쓰면서 음.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음. 부담은 없으셨어요? 아, 부담이요.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은 늘 예,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이것을 기성세대인 예, 어른 또 특히 이제 글 쓰는 일을 예, 한다는 제가 뭐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르포를 좋아하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뜻깊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안받았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기성세대로서 부채감 같은 것이 있죠. 예, 우리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고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걸 만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날 때 네.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 만날 때 이제 동종군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동준이 어머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고 어머님을 여러 차례 뵀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 동준이 3주기가 지나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일찍 연락이 왔어도 안 한다고 했을 것이다. 거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가 돼야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준이의 죽음을 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준이와 같은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동준이보다는 좀 어리지만 예, 또 동준이 또래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좀 슬프죠. 네, 근데 제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무릅쓰고 네. 그 어머니로서 그 지휘가 네. 공감하는데 네. 좀 도움이 됐나요? 그 동준군의 어머니를 만날 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동준 군의 어머니를 만날 때 제 엄마 자아를 작동시키기보다는 제 그냥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많은 재난 서사들이 있어요.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 피해자들 이야기도 있고 일하다가 죽은 산재 노동자들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엄마 정체성을 크게 예, 발휘해서 막 공감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너무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야 한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준군의 어머니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가 3년이고 지금은 7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나셨을 때 그 3년간의 기간이 네. 그 자신한테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네. 그 죽음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건가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고 동준군 어머니가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동준군 어머님은 굉장히 안타까우신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선배한테 이제 받고 괴로워할 때 분명히 주변의 동료들이 누군가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을 텐데 왜 주변에 아무도 동준이를 지지해 주거나 관심 갖지 않았을까? 그런 원망이 되게 크셨대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나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 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동준이 어머님께서 이제 책을 성경책을 보시는데 원래 주말마다 아들이 이제 오는데 아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성경책을 보시는데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오열을 했다, 통곡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부터도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김영균 씨 어머님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이런 피해자 그 유가족들은 그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나만 열심히 살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을 잃고 나니 다른 것들이 보인다. 내가 너무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걸 알았다. TV에서 막 데모하고 노동자들이 시위하면 아,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나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좀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시면서 알게 됐던 것들을 독자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로 이제 예. 공감해.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존엄한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동준이가 사실 사회의 첫 노동자로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서 자기 존중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동준이가 선생님한테 이제 구조 요청을 보냈을 때 가해자가 동준이한테 구타를 하고 내가 때린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모든 가해자들은 다 협박을 합니다. 그랬는데 동준이는 선생님한테도 말하고 부모님한테도 말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 형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그 상태에서 나는 내일 제정신으로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게 돼요. 근데 이 말은 동준이의 워딩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약간의 어떤 알력,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죠. 선생님 저 무서워요. 새벽 3시에. 근데 선생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핸드폰을 보고 답장을 보냅니다. 동준아 걱정 마. 네 뒤에 선생님이 있잖아. 근데 그걸 못 보죠. 왜냐하면 아침에 7시 47분에 출근하는 길에 기숙사 4층 옥상에서 이제 투신을 하게 돼요. 네. 슬프니까 빨리 넘어가고. 예. 이 책에는 동준이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생수공장에서 일하다가 낡은 기계에 몸이 끼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9일 만에 네, 잠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름이 조동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계속 동준군, 동준이 할 때 그 약간 감정이입이 있고요. 저는 1968년생입니다. 제가 1968년생인데 이 책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제 초등학교 같이 졸업했던 애들 중에서 저만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은유 작가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았던 거죠. 요즘은 이제 제 주변에서 제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못 만나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제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제가 강력히 추천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책 나오고 2년이 지났는데 좀 이제 굉장히 의연해졌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호군도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실습으로 나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9일 만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민호군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아들을 이렇게 잃고 나니까 너무 원통해서 막 노동부 가서 따졌더니 노동부에서는 교육부 일이다. 교육부 가서 따지면 이거 산업안전관리공단을 가라. 거기서는 또 막 교육부 가라. 이렇게 폭탄 돌리기처럼 공무원들이 다 아무도 자기네 일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민호 아버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교육청 앞에서 막 어머님이랑 같이 울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 아니면 그럼 누구 잘못이냐? 돈 없는데도 자식을 낳은 내 잘못이다.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인터뷰할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 생각이 제가 갑자기 나가지고 근데 공무원들은 다 이제 뭐 행정고시 패스한 그런 행정 관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려봤겠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도 기업한테 큰 벌금을 물리는 법 같은 거 만들지 않는다. 이때만 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라서요. 그러니까 민호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힘을 다 갖고 있다. 이것이 너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책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사망을 한 경우고 그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치질 않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2019년에 일면을 이렇게 장식했던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굉장히 슬픈 일인데 1년에 이제 2,400명씩 목숨을 잃게 되는 산재공화국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동준이가 죽었을 때보다는 뭐 그 이후에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도 있었고 많이 조금 사회적 관심이 좀 뒤늦게라도 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슬프지만 김훈 소설가님도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모르진 않으셨겠죠. 기자도 하셨고 이제 더 이제 사회적인 발언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민호 아버님이 하신 말처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떨어져 죽었으면 이것을 당장 해결했을 거예요. 당장 재벌을 압박하든지 정치 권력을 동원하든지 행정 능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급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가 일하다가 죽을 위험이 굉장히 적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2,400명 죽고 후년에도 죽어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라고 개탄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또 이선호 군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날개에 깔려서 또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 그거예요. 노동자들이 죽으면 기업의 벌금이 500만 원이 안 되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448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균 어머님도 통곡을 그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목숨값이 5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대표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감옥에를 가서 형벌을 받던가 아니면 큰 벌금을 물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500만 원 돈 정도만 벌금을 물면 되니까 안전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호 씨가 죽었을 때도 거기 신호수도 없었고 안전 관리자도 없었어요. 민호 군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인 1조로 반드시 더군다나 현장 실습생은 일할 때 반드시 관리자가 옆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없었어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두면은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돼도 나도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끌어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고 신호수를 두고 하청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의 책임을 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월 달에 김용규 씨 어머님이랑 이 동준이 어머님이랑 이 산재 피해 가족들이 단식을 막 30일 정도씩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누더기처럼 또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나 시행이 되고 또 50인 이하 사업장이랑 50억 원 이하 사업장에는 3년 후에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동중군 사건을 산업재해를 이제 인정받는 것으로 만들어낸 김기배 노무사님을 이 책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굉장히 뜻깊은 그 결과였는데, 그 김기배 노무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현장 실습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산재 공화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청소년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2,400명씩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이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제 가치가 전도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동준이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을 두고도 그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몇 대 맞았다고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준이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폭력으로 발현되는 것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거. 저는 그 아파트나 높은 빌딩에 보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페인트 칠하는 도색공도 있고 유리창을 이렇게 닦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그 밑에 매트리스 하나 깔려 있지 않거든요. 전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징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매트라도 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일하다가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목숨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감각해진 우리의 그 고통 감수성이 없는 것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동준이가 당했는데 이것도 이제 업무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상사가 항상 모든 폭력이 다 그렇잖아요. 권력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그런 거에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힘들어요 했을 때 직장 생활은 원래 그래.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야, 월급에는 모욕수당이 들어있대. 뭐 회사 갈 때 영혼을 빼놓고 가야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농담처럼 서로 주고받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극이죠. 네.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모욕을 일상적으로 받는다면 많은 부분이 저는 훼손될 거라고 생각해요. 되고요, 사실적으로도. 그래서 남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잔인한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도 잠깐. 예. 네. 저한테는 참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라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저 질문을 좀 드릴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책 집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이요? 예. 가장 힘들었던 점, 글쓰기라 그러면 너무 큰가? 어쨌든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관심 갖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청년이라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어떤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럼 모두가 기다리고 관심 갖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질 것 같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힐 만한 이야기, 그리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으로 동준이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거는 참 안 됐어. 특성화고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특성화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가난할 것이다, 공부를 못할 것이다.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편견인데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바라볼 때도 좀 안 됐다. 아예 어린애가 부모 잘못 만나서 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악의가 없이도. 그래서 그렇게 읽히지 않게
그리고 동준이 이제 어머님의 그 이야기도 자기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대의적인 일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아픔은 죽음은 굉장히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사회적 이야기로 자기가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에 굉장히 대의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담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작업을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거 쓸 때 힘들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네. 몇 개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육체적 노동이 벌써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취미가 아니면 이제 육체 노동을 안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스터과 같은 졸업한 학생들이 하는 그 일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이 육체적 노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에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접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육체적 노동이랑 이제 저는 약간 정신적 노동이랑 저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험한 일과 좀 덜 험한 일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도 너무 동준이 같은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경험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또 뭐 자기가 또 제가 인상 깊은 분은 자기 조카가 학교 어렵게 임용고시 보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 반 아이가 이제 학폭 문제가 걸려서 요즘은 학교 폭력 일어나면 부모들이 막 소송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이 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조카가 이걸 봤으면 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맞고요.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무직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 노동을 안 하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문화와 감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잔인하게 쓰고 버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훼손돼서 버려지든 너는 이제 능력 없어 그만둬 라고 해서 경쟁에서 도태시켜서 그만두든 이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뭐를 우리가 일회용 종이컵 쓰고 버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은 나는 안전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안전할 수 있어요. 나도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동준이 문제와 내 문제가 결코 멀지 않다.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 질문이 많이 오네요. 예, 몇 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약간 네. 미시적 시각에서 네. 거시적 시각으로 한번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사건을 미시적 시각으로 바라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네. 이런 이제 법들이 마련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저의 이제 이 경험으로 봐서는 이 문제는 결국 가서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제공되는 직장이 보다 많으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가서는 이 노동 조건이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네.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크게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시적으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공감이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크게 그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문제에서 이 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미시적 상황을 직접 보셨던 분께서 보시면 이 문제가 뭐 미시적 해결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의 공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식의 해법을 지금 제안하고 싶으세요? 네. 이게 지금 뭐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일이라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주에게 최대 징역 25년형이 되고 법인한테는 최대 60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매출의 2.5에서 10% 정도 기업 살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죠. 저는 이거가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과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이 법이 저는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노동에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왜 사람으로 안 보냐?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쟤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노력 안 해서 특성화고 갔으니까 저런 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저런 일 안 당하려면 나 기필코 서울대 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바뀌어야죠. 그래서 노동에는 귀천이 없어. 요즘은 그런 말조차 하는 사람도 없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려면 진짜 모든 노동이 다 연결되어 있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시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청소 노동자도 필요한 거고 교수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쾌적하게 우리가 하려면 이거 누군가 청소를 해줘야 또 우리가 먼지도 안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거고 해서요. 모든 노동을 연관성 속에서 봐야지 나 하나만 잘나고 우월하면 다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을 때도 어떤 대학생분이 엄마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 그러니까 꼭 대학을 가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고 하지만 자기 또래인 동준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전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을 못 가도 사람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죠. 그래야지 대학 나온 사람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임금 격차가 저는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저도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시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이 와 있는데요. 잠시 여기서 끊고 제가 네. 질문을 확인한 후에 네. 다음번 주제로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꼭지의 화두는 공감입니다. 은희 작가님 준비하신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나도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아픔을 공감을 해야 이제 서로 존엄한 노동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이걸 취재하면서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 아까도 타인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법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도 이건 제가 생각한 방법인데요. 공감을 시작하려면 일단 저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를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많은 정의가 있는데 뭐 돈이 없어도 약자, 학벌 자산이 없어도 약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정의를 내려봤고요. 왜냐하면 동준이도 나 회사 가기 싫어요, 두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른들이 직장생활 원래 좀 힘들어. 너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언어를 갖는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준이는 청소년으로서 자기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했죠. 인문계고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가기 싫어요. 나 뭐 공부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이것만 잘 참아라. 일단 대학은 가라. 혹은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공부할 때가 제일 속 편할 때다. 무슨 투정이냐. 공부만 할 수 있는 걸 행복으로 알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기성세대의 언어로 제압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사회적 약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고통, 육아를 하면서 예, 제가 겪었던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엄마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픔에 이제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래서 저에게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가능했다. 나를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글쓰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와 글쓰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일목요연하게 좀 명료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왜 회사에 가기 싫은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글로 써보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공감의 첫 출발이다. 그리고 쓰면서 내 욕망을 알아가는 거죠. 내 능력도. 내가 사람들이 그래 너는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넌 이과 가야 돼. 이런 등 떠밀려서 이과로 왔고 이과 가서 또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또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나의 욕망은 무엇이지? 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건가? 어떤 건가? 뭐 자기 욕망을 아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작가가 왜 되고 싶으냐? 작가의 욕망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 뭐 베스트셀러를 써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 저한테 욕망은 좀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좀 있었어요. 조지 오웰 같은 또는 뭐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 같은 그 작가 그런 글을 되게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욕망을 아는 거. 우리 사회는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은 욕망만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몰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돈이라는 건 어차피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하면은 자기 욕망하고 연결지어봐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냈는데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냈는데 책이 안 팔려. 그래서 고통스러워. 그러면 저는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뭐 이름을 알리거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책을 내서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저는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의미 있는 책을 썼으니까 됐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거고 타인의 말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욕망을 좀 잘 직시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타인과 내 삶을 공유하는 작업이 또 가능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할 수 있는데 말하기는 좀 말은 휘발되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내 삶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많이 들었고요. 오늘도 제가 아까 페이스북을 봤는데 5년 전 오늘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공유한 게 있는데 첫 문장이 이랬어요. 나는 70세 여성이고 다른 분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글로써 내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25년 동안 글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는 줄 알았는데 타인의 삶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다. 이런 거를 글로 쓰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 하면 뭔가 좀 가난하고 자기가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식인 게 늘 부끄러웠고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건설회사 다닌다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꾸며내는 거죠. 학벌 위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내가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 그럼 사람들이 일용직하면은 좀 게으르다고 생각해, 가난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게으르고 가난했나? 가난했지. 근데 게으르진 않았어.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일을 했어. 지금까지 계속 일해도 가난한 건 잘못된 사회의 부의 분배 구조 때문이다. 저는 글 쓰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혼 가정이나 뭐 조성 가정이나 다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척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회예요. 근데 거짓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내 고통이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 삶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글 쓰면서 자기 아픔, 자기 자신과 공감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가난해. 특성화고 갔으면 쟤 공부 못했고 가난한 집 아이야 라는 거. 아, 나 공무원 좋은 직장인 것 같아 라는 거. 다 시대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니체가 첫 번째 판단을 버려라. 그것은 시대가 네 몸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아, 좋은 회사가 뭐냐? 아, 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 TV에 나오고 유명한 작가? 세상은 그런 작가를 좋은 작가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되는 거지 작가가 되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일을 잘한다는 게 뭐지? 좋은 엄마라는 게 뭐지? 저는 자기가 글 쓰면서 판단을 내려보는 게 되게 자기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가진 시민이 된 다음에야 저는 타인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공감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거든요. 자기 욕망도 굉장히 내적으로 충돌하고 자기 자신도 되게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타인의 복잡성도 알 수 있고 내 고통의 뿌리도 자꾸 캐고 들어가야 사회 구조의 문제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어떤 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또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와 줄리앙이라는 이제 파리 7대학 교수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혐오의 시대가 됐잖아요. 안타깝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추락의 공포가 있어요. 상승의 욕망이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추락의 공포가 굉장히 지배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이 타자, 자기보다 약자에 대한 혐오로 굉장히 쏠리는데 타자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면 나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면 자기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회 혐오가 만연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리가 좀 되면 내가 의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싸워서 제도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이 엉켜있긴 하지만 조금은 선명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타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것은 여성에게 분노를 풀기보다는 국가와 싸워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공감의 확장도 넘어가야 되나요? 여기서 잠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기 자아를 돌아보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언제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종의 화해를 했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과 현재 나의 모습이 많이 간극이 줄어들었다? 그런 느낌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하셨어요? 저요? 네. 저도 제 고통에서 글쓰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제 가장 큰 고통은
아이가 둘인데 음.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일어나는 자아 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너무 잘하고 싶고 글도 너무 잘 쓰고 싶은데 하루는 24시간이고 내 몸은 한계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의식이 시달리는 거야, 뭘 해도. 내가 가령 모성 이데올로기는 3살까지는 엄마가 잘 돌봐줘야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을 이뤄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 30분씩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 아이 정서에 좋대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나는 잠자기 30분 전에 제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쁜 엄마인가? 이제 이러면서 책을 읽고 몸이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욕구 불만이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예,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 네. 그러면 그 엄마가 되기 전에는 네. 본인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그 당시에 그 은유 작가님의 모습 사이에서는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그전에는요, 제가 20대 초반에도 또 글을 좀 열심히 썼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냥 사회 이데올로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사회 문제, 80년대, 90년대 초반, 뭐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민주화 투쟁이 있을 때는 저도 글을 썼지만 되게 이념적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뭐 노동자의 시대가 오고 현실의 제 일상의 문제를 파고들기보다는 조금 거대 담론의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그 시대에 자유롭지 못했고 좀 큰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독재 정권을 예, 물리치고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루냐.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 굉장히 공부를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일상에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였죠. 그거는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문제는 뭐 내 일상을 그렇게 침해하진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내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위태로워지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압감이 큰 문제였어요. 일상의 긴장을 한시라도 놓칠 수 없는. 예,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그 치열함 속에서 살게 됐고 그때 글 쓰는 게 자기 정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계에 있었던 그 거대 담론이 본인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에 네. 큰 불편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네. 뭔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은 없었었나요? 그 20대예요? 네, 20대 때.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은유 작가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작가들은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작가의 길을 들어서는데 은유 작가님은 우리가 통상적인 작가들의 데뷔 무대에 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네. 걸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뭐랄까 20대, 10대 후반의 그 감수성이 본인이 있었을 거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계에 있었던 거대 담론이 있었을 텐데 그 둘 사이에 충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예. 글 쓰고 하면서 이 학벌 사회에서 간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자신이 모습과 네. 그 노동계에서 있었던 거대 담론에서 지금 은희 작가님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가 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둘 사이에 그 충돌이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막 그렇게 그걸 충돌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처럼 모두가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진 게 2000년대거든요. 2007년인가 아마 83% 찍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건 89년도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학력 차별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존감이 이상하게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이 제도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책을 보면서 뭔가 자족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지난주에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학생이 그 소감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웃었는데 작가님 너무 대단해요. 글쓰기를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은 제가 대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글을 잘 쓰느냐인데 이제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대학을 안 갔지만 글쓰기를 안 배운 건 아니야. 독학을 했어 나는. 라고 이제 아이한테 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제 노력이 사회적인 승인을 못 받았지만 저는 제가 성장하고 있고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기쁨은 계속 느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막 크게 그런 문제의 간극이나 이런 걸 느끼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한 말만 더 네. 질문 드릴게요. 그 20대 때 본인이 쓰던 글 쓰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 방식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과거 20대 때 글 쓰던 방식에 익숙한 분들은 은유 작가님의 그 변한 글쓰기 방식,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노조 상근자로 그렇죠. 일하면서 노조 신문 같은 데 글 쓰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막 독자랄까 이런 층이 있진 않았고요. 제가 그때 작가 활동을 한 건 아니라서 다만 이제 노조 상근 간부로서 이제 신문 노보 기사를 썼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제 모습과 지금 변한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시대 자체가 이제 이념의 시대에서 일상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00년대 되면서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의 문제 변화만은 아니니까 막 크게 이질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요? 네. 공감의 확장.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 복잡성과 내밀함 그리고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좀 탐험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삶도 좀 깊이 볼 수 있는 경험을 한 거죠. 저를 통해서. 나처럼 살아봤어요. 저 외엔 누구도 저를 비난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 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고.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르포 작가로서 본 세상은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게 삶이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2013년 정도부터 글쓰기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 르포 취재해서 쓴 책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언어폭력, 위계폭력, 신체폭력, 네, 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우리는 이제 누가 말하면 지난번에 박원순 성폭력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같이 큰 사건 때도 봤지만 왜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제 말하느냐라는 걸 말하는데 이제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통계가 있어요. 보통은 저도 글쓰기 워크숍 할 때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당했던 거 30대 된 분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을 우리가 사회적 말하기라는 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성소수자야. 근데 부모가 TV 보다가 퀴어 축 퍼레이드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보던 아버지가 아유 저 동성애자들 저거 다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자기 커밍아웃 못 하거든요. 부모한테.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말하기라는 것은 뭔가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말하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 사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좀 깊이 보려면 한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 아버지한테 뭐 성형수술도 해달라고 했잖아. 너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카드도 썼는데 뭐 우리 그 위계폭력에서도 이모티콘도 보냈잖아. 뭐 어떤 문자 메시지도 보냈잖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정을 하는데 피해자의 일상에는 성폭력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피해자도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가해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미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고마움과 애정도 느낀다. 성폭력만 빼고 좋은 아빠, 성폭력만 빼고 좋은 상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해자 그러면 굉장히 납작하게 봐요. 저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데 그 다음날 나랑 분명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어? 이거는 모든 피해자들이 당하는 모욕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의 괴롭힘은 주눅들기를 강요하면서 자기 방어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각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처한 불행을 우리가 불평등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됐을 때 참 안 됐다. 불행해. 얼마나 불행할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김도연 선생님이 쓴 책을 보고 깨달은 건데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disabled people이 이제 뭘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차별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집에 가서 애 키워야지, 뭐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없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되는 거죠. 장애인들도 이런 데는 그래도 휠체어 동선이 있지만 제가 뭐 작은 책방 이런 데서 강연하고 이러면 휠체어 동선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미식 여행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턱 높은 음식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미각이 발달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로부터 차별받아서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성에게 연단은 주어지지 않았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강연을 이렇게 가면 뭐 작가님 말씀 잘하세요. 막 저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떨려도 뻔뻔스럽게 좀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고루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손상을 지닌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타인을 좀 깊게 바라봐야 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학인이 쓴 글인데 엄마를 되게 미워했다는 거죠. 아빠도 밥을 차리지 않았고 나랑 입시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건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가 일하더라도 밥 차려놓아야 되고 집이 깨끗해야 되고 또 입시 정보도 알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친구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엄마를 원망을 했는데 제가 그 눈물로 쓴 책을 보면서 예, 제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라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힘겨웠던 그 글을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산문을 보고 이제 이분도 알게 된 거예요. 엄마도 굉장히 힘들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엄마는 흔히 딸과 굉장히 친한 존재라고 많이 생각하죠. 역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고 하지만 서로 감정 착취하는 관계도 많거든요. 어느 딸이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가깝다고 다 감정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딸 역시 엄마 아빠 똑같이 돈 벌고 아빠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엄마만 미워했다 라는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같이 미워하자. 예, 이런 결론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만큼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무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건 늘 당연해 보이거든요. 아니 뭐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회사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라는 것을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걸 낯설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많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죽기 싫으면은 너 공부해서 대학 가. 제가 실제로 진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읽고 감동하셔가지고 학부모 그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셨대요. 그 토론을 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우리 아이 특성화고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이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런 학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제가 교사 연수 갔을 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네 능력을 키워라. 네가 노력해. 그럼 네 말 들어줄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건적으로 노력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집이 너무 가난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다 일하면은 내 그 복잡한 입시 정보 어떻게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뭐 우리 아이 특성화고 보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 책을 쓴 게 절대 아니고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괴롭힘을 어떤 교육의 통과 의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것보단 낫지. 약자들을 통해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저런 괴롭힘은 안 당하지. 라는 것들. 나쁜 말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 네가 택한 거지. 자기 개발과 선택 이데올로기로 어떤 구조의 문제를 세탁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존엄성 존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에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면 내가 낙오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누르는 대신 분노하고 저항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인간의 권리임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유은숙 인권활동가의 말인데요. 누구든 일터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선생님한테 그 학부모님한테 전해달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에서 봐야 될 것은 가해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 또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속편하죠. 근데 우리 아이도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괴물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내가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문제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야지 내 앞날이 더 행복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은 채로 가해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누굴 그렇게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콜센터에서 해지방어팀에서 일하던 홍수연 양도 현장 실습생이었고 스스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근데 우리 뭐 전화 많이 오잖아요. 뭐 보험 들으라 그러고 막 뭐 만족도 조사한다 그러고. 저도 막 바쁠 때는 막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신기한 것들을 한눈 팔지 말고 당연한 것들이 질문을 던지세요라고 이성복 시인이 시를 쓰는 방법으로 한 말인데요. 저는 이것이 타인을 깊이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것에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생각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야 생각하는 거죠. 회사가 힘든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들에 늘 질문을 던지고 학교는 왜 꼭 가야 되지? 대학 왜 꼭 가야 되지? 라고 질문 던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는 조금 더 많은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질문들이 꽤 올라 있고 사전에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우선 그 실시간 채팅방에서 온 질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아마 약간 급한 듯한 것 같은데 타인의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결국 가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내가 어떤 말을 전해줘도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그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 뭐 직장 내 괴롭힘 또 혹은 뭐 친족 성폭력 혹은 학교 내 폭력을 겪고 있거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혼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직장 내에 그런 뭐 노동조합이 있다던가 그런 해결 기구가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 기관, 직장 갑질 119라든가 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절차를 밟아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디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다른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일단은 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쓰면서 느낀 게 우리 사회는 직장을 지키는 법은 되게 잘 알려줘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를 지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게 무례한 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는 것, 그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노총 예. 연락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감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그냥 단순히 공감해 줄 수를 넘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아픔의 해결에까지 갈 수 네. 있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공감의 네. 확산이 아닐까, 확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게시판 같은 데 막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이제 조언해 주죠. SNS 같은 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집단지성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떠들고 다녀야 돼요. 힘든 일은.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질문으로 왔는데요. 겸손한 목격자라고 본인을 이제 그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가선다고 말하면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비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겸손한 목격자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소비하는 그 방식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겸손한 목격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어려운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의 전문가, 소위 말하는 무슨 학자도 아니고 막 연구를 오래 해서 막 무슨 통계를 깨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이게 너무 사회 구조의 모순이 다 응축된 문제인데 이걸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혹은 내가 조금 더 글을 잘 쓰면 이것을 잘 표현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크고 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완벽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이게 옳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내가 목격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목소리들은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사회에 내놓는, 제출하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연관된 단체에서도 입장이 다 달라요. 누구는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유가족들도 다 달라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아서 쓴 건 아니고 내가 잘 들은 거 그리고 좀 고민한 것들을 내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겸손한 목격자라는 표현을 쓴 거고 대상화라고 하죠. 저분들의 아픔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나는 저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있는 태도죠. 휴, 나는 저기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왜 내 문제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방으로 온 질문 중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통계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면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희 작가님은 미시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음, 그 통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거시경제, 거시적 시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한테 음, 미시적 현상을 봤던 분께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음, 싶으세요? 어, 글쎄요. 이제 어려운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의 목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문제 이랬을 때 너무 크잖아요. 나도 여성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내가 페미니즘 여성주의 연구자고 페미니스트야. 그래서 막 주장해. 근데 엄마의 고통은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논문 쓰려면 엄마가 저 정도의 도움은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연구하시는 분이 이걸 내 일상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내 삶의 맥락에서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그 활자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 저는 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그 대학도 분명히 노동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문들이 있을 것인데 왜 가까이에 있는 청소노동자의 문제는 이렇게 오래 방치돼 왔을까? 불평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사회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물론 개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눈 감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하고 이번 그 꼭지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대부분. 근데 책 제목이 알지 못하는 아이예요. 네. 책 제목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지은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게 작가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책 제목은 음, 편집자들이 짓는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작가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이제 기획 제안서가 저한테 왔을 때 가제로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좋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알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이 저 아이가 정말 물리적인 타자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라고도 생각해요. 죽어가고 있는. 네.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공감이 자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타인으로 가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꼭지를 잠시 마무리하고요. 한 3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꼭지로 왔습니다. 세 번째 꼭지의 화두는 공감의 지속입니다. 은지 작가님 부탁합니다. 네. 공감을 이제 확장을 해서 그 공감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거, 공감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네, 이 포스트잇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남잔데 눈물이 안 나요. 저 병인 거죠? 작가님처럼 촉촉한 글쓰기 불가능. 예, 제가 중등교사 연수회 갔을 때 어떤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이제 포스트잇 질문 코너에 이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폭력 피해자들에 관련된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막 제가 원래 성품이 따뜻하다. 뭐라고 그러시지? 원래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책을 되게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성폭력 피해성들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런 당사자들 기록한 책이나 외서들도 많이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많이 안 나왔을 때 그러고 또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럼 또 관련 영화도 막 보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가 있는데 바싹바싹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하지 마라. 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해 놓고 틀어진 모든 것을 시대 탓하지 마라. 그나마 빛나는 존엄을 포기할 텐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강연을 가고 뭐 인터뷰하고 이러면 굉장히 불특정 다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이 돼요. 저의 게으름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이제 김아랑 선수가 헬멧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1월 그때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그 같은 해에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서지현 검사 미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죠. 충격을 많이 던져줬죠, 한국 사회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같이 페이스북 친구로 있는 많은 남성 지식인 분들이랑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되게 동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여성들이 미투를 해도 계속 못 들은 척하고 계시다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도 성폭력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딸 가진 아빠로서 분노한다라는 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글을 썼어요. 항상 모든 글은 분노에서 나옵니다. 저는 제목이 딸 없으면 공감 못하나 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남성들이 기혼 남성들이 갖는 그런 태도들, 딸 바보, 딸 가진 아빠로서 분노 한다는 말에 좀 성숙하지 못한 말이라는 생각을 해요. 딸이 아닌 그냥 시민이기만 해서는 안 되냐라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고 그 사례로 제가 김아랑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아랑 선수가 이걸 왜 붙이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김아랑 선수는 세월호 유가족도 아니고 그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감을 했을까? 2014년도 아니고 18년인데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심석희 선수가 또 미투하고 나서 빙상 선수들 대상으로 인권교육 같은 게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제가 거기 교육을 하러 갔는데 김아랑 선수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고 교육생으로 온다는 이제 명단을 보고 제가 제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김아랑 선수 얘기 있는. 그래서 김아랑 선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세월호 리본을 달게 됐느냐. 되게 인상적이었다 했더니 김아랑 선수가 교생 실습을 체대에 다니니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중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더라. 세월호 지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자기 너무 반성했다. 나는 다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배지 달고 리본 달고 있는데 나는 다 잊고 있었던 게 부끄러워서 아이들한테 이제 리본도 얻어서 달고 다녔고 올림픽 나갈 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제 리본을 달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이제 더 감동적이었고 타인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능력은 저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리본을 단 거를 갖고도 달았네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남의 처지와 고통의 서사를 듣는 거는 저는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그게 들린다 라는 거죠. 원래 직장생활 힘들어 이러면 동준이의 아픔이 이제 안 들리는 거고 뭐 세월호 뭐 아이가 그렇게 된 지 언젠데 아직까지 뭐 이런 자기 판단이 있으면 또 그 고통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듣는 거 잘 못합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나 배불러서 밥 안 먹어요 이래도 먹어야 돼 이러고 꼭 차려. 네. 그래서 말할 권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들릴 권리인데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더 말을 못하는 게 자기 이야기가 공적인 공간에서 귀하게 대접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아이 키우는 고통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거는 늘 잡담이나 수다, 그냥 한탄, 라디오 사연으로만 취급됐지 이것이 여성주의 언어로 올라온 지는 2016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죠.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조금 여성의 목소리에 이제 사회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자기 검열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걸 말 안 했냐라고 호통을 치긴 쉽지만 아까 사회적으로 주눅들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든데 아니 엄마들은 더 힘들 때 더 막 10명도 키우고 서너 명도 키웠는데 내가 애 하나 갖고 이래도 되나라는 검열을 여성들이 하죠. 부당한 거 말하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네. 고통을 저는 말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직장 생활의 고통, 아이 키우는 고통, 뭐 여러 가지요. 고통을 말해야 되는 이유, 고통의 전시장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유은숙 선생님 아까 인권 활동가 분이 말을 했는데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서문만 썼는데 당사자들이 6명이 이제 쓴 글이에요. 6개의 폭력이란 책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알아야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고통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굉장한 저는 지적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시간과 돈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약간 그런 의미였는데 그럼 시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공감 못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마치 뭐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뭐 필라테스도 하고 뭐 이러듯이 우리가 공감 능력 기르는 것도 마음을 좀 바로잡아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독서 모임도 가고 끊임없이 이제 글쓰기 수업도 하고 네, 훈련을 합니다. 아까 나처럼 살아봤어요? 나처럼 살아보기 전에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못해요라는 대사는 영화 가버나움에 나오는 대사고요. 가버나움 만드는 훌륭한 영화인데 그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화의 힘을 믿는다. 영화가 세상을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사람들이 최소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생각하게 도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영화가 주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다양성위원회도 있지만 영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되고 네, 관객 한 명으로 가서 저도 영화 이제 많이 보는데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 뭐가 좋냐면은 강제적으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하게 돼요. 저는 영화를 뭐 요즘은 넷플릭스로도 마차나 이제 노트북으로도 많이 보는데 저는 꼭 극장 가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딴짓 안 하려고. 그래서 타인의 삶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2시간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전 대단한 공감 훈련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도리스 레싱의 이제 작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폭로하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리스 레싱 좋아하고 해서 이 글귀를 보고 벽에다 딱 붙여놨거든요. 제 책상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작가로서 어떤 글 써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좌표가 돼주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시대의 모순과 문제가 반드시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고통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문학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지요? 라고 박안서 작가님이 말했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되게 멀쩡해 보였는데 어저께까지도 나랑 뭐 문자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것 이면에 삶의 결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한다라고 칸트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훌륭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나 뭐 문학가나 좋은 학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성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 저는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2배속으로 왔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르포 작가로서 본 세상,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게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고통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럼 저도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당장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못하고, 저는 더 못하고. 그래서 우선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적어도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개인의 노력으로.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 말로 오늘 공감의 노력을 지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요. 네. 사전 질문이 있고 채팅방에 온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거시적인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산재 사고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주류 언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시각이 있죠. 그 보도 방식에 대해서 윤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을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이 아까 이제 제가 경향신문 그 일면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언론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되게 충격을 던져줬고, 그게 또뭐 전산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카이빙을 잘 해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계속 기획 기사 같은 거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뭐 언론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론도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사망 사고 때문에 공장이 뭐 멈췄다, 뭐 얼마 손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이 사고를 바라보느냐, 그 기사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그 매체의 세계관이겠죠. 그래서 지향해야 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 수업할 때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밤낮 없이 쓰는 글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기업의 배를 부르게 하고 기득권의 몫을 더 지켜주는 글인지, 아니면 정말 힘없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인지 늘 생각하고 써야 된다. 저도 그걸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향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보도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도 지키지 못해. 나도 어쨌든 사람이고 나도 노동자잖아요. 그쵸? 네.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비의 대상으로 대상화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 유튜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좀 구체적인 너무 심한 예를 들지 마시고요.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자칫하면 이제 소비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만 내고 나는 몰라,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되게 나랑은 상관없는 쇼킹한 일이야. 선정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고,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애가 뭐 그렇게 됐대,
뭐 한낱 이야기거리로 그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소비겠죠. 글감으로만 삼아버리는 거. 그런 게 저는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 대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삶은 거기랑 상관도 없이 책 한 것만 쓰고 말아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제 삶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그 과정의 연장선에서 일부로서 저는 이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 인터뷰를 할 때 동준군 어머니가 그때는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나 혼자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래서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민가협도 있었고 민주화 시대에 이제 투쟁하다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되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잘 지내셨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근데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모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면서 김미숙 어머님이 또 목소리도 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람이죠. 그래서 농성하실 때 이제 거기도 가보고, 네, 제 삶이랑 계속 고리를 가져가는 것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대상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상화하는 게 많이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보여요. 글 쓰는 보다는. 그래서 더 많은 조회수 확인 올리기 위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게 참 요즘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네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인데요. 그래요. 은희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던 아픔,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팁을 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이걸 알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제 책을 한 번 더 사서 친구한테 영업을 좀 하고 아니 뭐냐면요, 정말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뭐 장애인 문제를 다룬 책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사서 읽는 것도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체의 후원자가 되는 거. 저는 시민단체 후원하는 사람 많아져야 된다. 내 수입의 10%는 후원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 문제에 기업과 어떤 정부, 국가의 독주를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목소리를 내려면 독립적인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저는 마련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을 때 제가 가입을 해라. 제가 아이한테 책 보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탁과 권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벌면 시민단체 1인 1단체 후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야 내가 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오는 뉴스레터도 받아보고, 왜냐하면 내가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데 이제 대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싸워주는 분들한테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이니까 뭐 김용균 재단도 있고요. 뭐 후원할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또 관심 있게 보고 정말 분노의 댓글이라도 다는 거, 그 정도의 참여, 그리고 그런 말하는 거, 그런 게 문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 그 일상적인 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학생위원회가 정확히 정말 좋은 분을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약간 그럴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뭐냐면 단순히 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활동까지 하시는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유튜브에 놓치신 분이 있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피해자, 산재 피해 가족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하셨고요. 두 번째,
돈 내야 돼요. 그게 결국 가서는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 주변에서 뭐가 나가지 않으면 그 공감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선에서 멈추고 말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을 모실 수 있어가지고 참 네. 기쁩니다. 아니 아. 저는 제 정체성을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글 쓰는 활동가. 예, 그래서 작가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 아니 방법이 작업 방식이 있을 텐데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활동가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게 또 어떤 분이 비슷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의지 없이는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즐겨 읽고 듣는 매체를 통해서만 좁게 타인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감은 때로 공감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폭넓은 공감 연습을 돕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네,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쓴 책이 다가오는 말들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서문에 그렇게 썼는데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직장에 가거나 이러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게 차단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늘 만나던 사람 만나고 그냥 뭐 SNS도 자기 친밀성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러니까 편견이 굳어져 가는데 저는 글쓰기 수업하면 정말 다양한 분들 오시고 강연 가면은 막 어르신들 막 오셔가지고 저 막 야단도 치세요. 왜 야단 치냐면은 애 키우는 게 그럼 힘들지. 보람으로 느껴야지.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저한테 청소년을 너무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위험에 약간 노출된 근무 환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틀을 자꾸 깨게 되는 네, 계기가 있고 그러면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기록한 책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질적인 집단이랑 자꾸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더라도 좀 낯선 곳 그런 데 가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저는 다른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건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뭐 찾아봐야죠. 그 찾는 것부터가 공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랑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예, 찾아가시고 그러는 게 독서 모임 같은데 뭐 동네 작은 책방 독서 모임 이런 데도 나가시고요. 예,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또 그 안에서 또 길이 만들어져요. 정당 모임도 나가시고. 네. 예, 작가로서 은희 작가님에 대한 이 질문이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글의 힘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 다음에 글쓰기의 영감은 어떻게 얻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글의 힘을 믿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보고 제가 뭐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됐고 좀 세상에 눈 뜨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생각하면 글 쓸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글이 또 나쁜 글도 있잖아요. 세상을 조금 힘 있는 사람을 더 힘있게 하는 글, 그런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눈 감게 하는 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의 힘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글을 볼 때는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좀 더 정교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대이고 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책을 사려 깊게 생각하게 하는 장치는 책이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글의 힘을 매우 믿고 있고요. 영감을 얻기 위한 노력,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도 한 트랙 읽고요. 투 트랙으로 이제 책 보는데 좀 안 볼 것 같은 책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것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독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의 틀을 좀 깨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긴 봐요. 그냥 영상도 보고. 네. 요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쟁점이 있는지요? 그 후속 작품은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지금 네. 한번 본인을 미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영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6월. 아, 벌써 6월이네요. 6월 하순경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르포 작업인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글이에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는 제가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죠.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서 죽는 되게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른들 일 말고 그런 어른들과 같이 어렸을 때 따라서 한국을 왔거나 혹은 한국에서 그 이주 노동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체류 자격이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돼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18세가 지나면 추방돼요. 추방이 되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죠. 그리고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뭐 통장도 못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도 못 만들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좀 알려야 된다.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된다라고 기획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 했는데,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우리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고, 예, 결정을 했지만 역시 작업하는 건 쉽지 않아서 그 결정을 한 나를 미워하면서 마치긴 마쳤습니다. 네. 예, 기대합니다. 네. 예. 예, 장시간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나누는 이야기의 그 기쁨, 그다음에 아픔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이 서울대학교 안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 사안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저자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